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리고 있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0945, 샵 0945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광고부터 들으시죠.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보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제조업 에너지 비용 부담되시죠? 걱정 마세요. 전기 먹는 하마 에어 컴프레서만 잡으면 고민 해결. 운용 중인 장비에 간단히 설치해 혁신적 에너지 절감 실현. 에어 컴프레서 펌프 에너지 절감 제어 장치 두텍 VSD 플러스. 혁신을 위한 행동 두텍 이노베이션. 자오가 같네 자오가 같아 2588 2588 2588 2588 왜 자오가 같냐고요? 배우 박소연의 하늘 같은 고객님 단언컨대 한번 눌러주세요.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응답하라 대리운전 2588 2588. 새해 새 차를 갖고 싶다면 새해 더 넥스트 스파크를 갖고 싶다면 기회는 바로 지금. 지금 쉐보레 전시장으로 오세요. 더 넥스트 스파크를 구매하신 선착순 3,000분께 100만원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2월 29일까지 2015년 생산 차량 한정.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임금은 신하의 간언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점을 근심해야 한다.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의 보좌관이 사퇴하면서 밝힌 얘기입니다. 이 보좌관은 임금이 신하의 간언을 받아들이는 통로를 열어놓는다면 모두 팔뚝을 걸어붙이고 꺼리낌 없이 간언할 것이다. 이런 말도 덧붙였는데요. 안철수 대표는 강철수가 됐음을 여러 번 강조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강함은 자신을 버렸을 때 나타납니다. 자신을 버리면 새로운 것도 보이고 새로운 소리도 들려서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짜 강해지면 그리고 강해지려면 다른 이들의 말부터 잘 들어야 한다는 건데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당에서 들려오는 불협화음을 보면 이 보좌관의 말을 그냥 흘려듣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새 과시하듯이 힘자랑하듯이 돌아다니면 선거가 제대로 되겠는가? 친이계 좌장으로 불리는 새누리당 이재호 의원이 최경환 의원을 향해서 한 얘기입니다. 이 의원은 후보 개소식이나 선거 사무실 축사도 당내 갈등을 부추길 수 있으니 하면 안 된다. 당내 경선만 하면 새누리당 국회의원 되는 거냐, 이런 말도 덧붙였는데요. 새누리당 내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결국 공천을 둘러싼 친박과 비박 간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갈등은 단순히 누구 쪽 사람이 더 공천을 많이 받느냐 하는 부분의 갈등만은 아닙니다. 공천 결과에 따라서 선거 이후의 정국,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 말의 국정 운영과 대선 경선 구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갈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갈등은 한쪽이 양보해서 봉합될 수 있는 그런 갈등이 아니라 all or nothing, 다시 말해서 전부 아니면 전무의 게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승자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지금까지 왁자지껄 말이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좀 인터뷰 일정 때문에 늦지막히 찾아뵙는 코너입니다.
오늘 하루 아니요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좀 이렇게 늦지막히 나오실만 하죠. 네, 한결 여유롭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자, 먼저 중국 얘기부터 해야죠. 중국이 어제 북핵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왕이 중국 외교부장 한반도 비핵화, 즉급 북한 핵 문제와 함께 이 북미 평화협정을 동시에 추진하자 이런 제안을 내놨습니다. 어제 그 베이징에서 줄리 비숍 오스트레일리아 외무장관과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제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요. 이 중국이 그 북미 간 평화협정 추진을 공식 제안한 것은 이제 이번이 처음이죠. 예. 핵을 제거해야 한다는 북한에 대한 요구, 그리고 체제 보장을 해달라 이런 북한의 요구를 이제 그 절충한 제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미중 간의 북한에 대한 그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협의가 약간은 진전이 있지 않느냐 이런 관측이 있는 상황에서 예. 제안됐다는 점에서 이제 그 주목이 되고 있는데 미국의 의중을 떠보는 것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 중국 책임론에 맞서서 본격적으로 중국이 미국 책임론에 명분을 만들어가는 수순으로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책임론이 이렇게 나온다는 사실 자체는 일이 잘 안 풀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결국은. 네. 예. 그리고 사드 문제도 공식 결론했죠? 네. 홍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이제 이야기를 했죠. 어제 그 예. 공식 브리핑에서 이 관련국이 사드 배치를 포기하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네, 포기하기를 희망한다. 이제 이런 공식적인 천명이 예. 좀 외교적 의미를 갖는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국제관계의 문제라면 국내 정치도 이 갈등이 많은데 앞서도 저희가 잠시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공천 놓고서 김무성 대표하고 이한국 공천관리위원장의 갈등, 이 갈등도 이게 엄청나게 첨예해져요, 이거. 네, 말씀하신 것처럼 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자면은 이 봉합이 어려운, 예.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측면들 꽤 많다고 봐야 되겠죠. 예. 이 김무성 대표 배수진을 쳤죠. 이 총선에 치는 한이 있더라도 또 최고위원회가 그 결정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대표로서 공천장을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왔고요. 예. 이한구 안을 수정하든지 공천관리위원회를 해체하든지 뭐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 이 당대표는 공천과 관련해 아무런 권한이 없다. 김 대표가 이런 식이라면 김 대표가 물러나든 내가 물러나든 해야 한다. 역시 뭐 배수진을 쳤죠. 예. 이 과거에 그 당대표도 공천 안 준 적도 있다. 이제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하는데. 제 기억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기억이 안 나요. 김무성 대표 어제 저녁 늦게 다시 할 수 있는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 구별하기 바란다. 이렇게 예. 불쾌감을 표출했는데 예. 이 김학용 비서실장을 통해서 기자들에게 이 문자 메시지를 이제 다 보내도록 했다고 그러죠. 예.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제 밤중에 문자 메시지까지 보냈을까 이런 생각 해보게 되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결국은 제가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둘 중에 하나가 꺾일 수밖에 없는 싸움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이 극한 대립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명분과 예. 실질 내용이 뭐냐 이게 좀 쟁점인데요. 이제 우선 공천제가 그 전략 공천으로 활용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인데 예. 이한구 위원장은 개혁 공천이나 그 여성 등 그 정치적인 소수자 배려를 명분으로 해서 예. 이게 우선 공천제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인 반면에 이 김 대표 등 그 비박 쪽에서는 여당 강세 지역에서 그 친박계가 은박해 난 현역들을 좀 밀어내기 위한 것 아니냐. 예. 이제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도 공천룰을 다시 손보기로 했다고 그러네요. 네, 먼저 현역 의원 20% 배제, 즉 컷오브하기로 한 그 공천룰을 원점에서 좀 재검토하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그 김성곤 혁신위안이 상당히 이제 바뀌게 된다고 봐야 되겠죠. 이 탈당 의원 포함 여부가 쟁점인데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그 이 문제 원점에서 좀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그 김상곤 혁신위원회에서는 그 별도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던 이 비례대표 공천심사도 이 공천관리위원회에 그 일원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그 김정인 비대위원장과 그 홍창선 공천관리위원장 이 김정인 비대위원장이 선임을 했죠. 그 이제 영향력이 더 좀 세지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비례대표 입김이 세지고 말고 간에 이 비례대표를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부터 투명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야 되겠죠. 우리나라는 이게 되게 불투명해서 문제예요. 네. 자, 그 홍찬성 공천관리위원장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전윤철 이 공천위원장, 네. 이 심의위원장 과연 그게 아니래요.
국민의당 말이죠. 네. 지금 이상돈 선대위원장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잘 모르겠지만 그분의 위치는 그게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래요? 하나갑 대표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이것도 이 국민의당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 광주 현역 의원들이 지금 천정배 대표를 공동대표를 비난하고 나서네요. 네, 맞습니다. 그 국회에 이제 어제 국민의당 그 원내대표실이 이제 처음 이제 개소가 됐는데 여기에서 이제 기념도 할 겸 해서 그 의원총회가 열렸죠. 이 광주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그 지난 14일 천정배 원내대표가 이 광주 지역 예비 후보들과의 그 간담회 자리에서 현역 의원 그 컷오브 가능성을 좀 언급한 데 대해서 이제 그 불만을 나타내는 발언을 어제 했다고 그러는데요. 좀 발언을 좀 신중하게 해달라 이런 이제 요청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 의원들은 이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신인들과 똑같이 그 경선하겠다고 했는데 이 무슨 소리냐 이제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경선 자체가 과연 공정한 거냐 신인들에게는 또 불리한 것 아니냐 이런 이제 반론도 나오고 있다고 그러죠. 가만 참 정치라는 게 뭔지 한 번 하면 계속하고 싶은 모양이에요. 신해철법이 국회 상임위로 통과했다고요? 네.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죠. 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그 전체위에서 그 심의 의결이 됐는데요. 의료사고로 그 환자가 사망하거나 아니면 그 의식불명 등 큰 피해, 즉 중증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의사나 병원의 그 동의 없이 의료분쟁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그 주요 골자입니다. 지금까지는 의료 분쟁 조정 신청을 하더라도 일단 병원이나 의사의 그 동의가 없으면 그 중재 절차 자체가 개시가 안 됐다고 그러죠.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예,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먼저 슈틸리케 대표팀 감독이 휴가를 마치고 복귀를 했는데 스페인과 체코를 상대로 평가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죠? 예, 2개월간의 휴가를 마친 슈틸리케 감독이 어제 이제 복귀를 했습니다. 이 대표팀이 이미 이 러시아 월드컵 2차 예선에서 2경기를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이 최종 예선 진출을 확정 지었기 때문에 좀 부담은 덜한 상황이거든요. 예. 6월에 이 스페인하고 또 이 체코를 상대로 한 평가전을 추진 중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예. 이제 그러면서 최근에 우리 그 유럽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이 이 소속팀에서 주전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좀 우려를 좀 표시하기도 했고요. 특히 이제 올림픽 팀 같은 경우에는 이 8회 연속 올림픽 진출을 축하하긴 했지만 이 권창훈이나 김희연 또 이 박용우 선수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이 이 소속팀에서 좀 주전으로 활약하고 있지 못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나중에 좀 골치 아픈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때문에 신태영 감독이 팀에다 좀 변화를 줘야지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올림픽 본선에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아끼질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리고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16강전이 막을 올렸는데 지금 파리 생제르맹이 히딩크 감독에게 첼시를 꺾은 거죠? 그죠? 첼시 감독이죠, 히딩크 감독이? 예, 그렇습니다. 이 히딩크 감독이 첼시를 맡고 있는데 이 첼시가 지난해에도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16강전에서 이 파리 생제르맹의 발목을 잡혀가지고 8강 진출에 실패했거든요. 근데 어제 벌어진 이 16강전 1차전에서도 1대2로 패했습니다. 이 어제 패배가 히딩크 감독으로서는 첼시를 맡은 이후에 처음으로 패배를 기록을 한 거고요. 오늘 새벽에도 16강전이 열렸는데 이 레알 마드리드가 AS 로마를 2대0으로 제압을 했고요. 이 호날두가 후반 12분에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야, 서울 시민이 이 첼시의 감독이다. 히딩크 감독이 서울시 명예 시민 아닙니까? 예, 그렇죠. 히딩구. 예. 그렇죠. 자, 오늘은 챔피언스 리그고 내일 새벽엔 오유로파 리그가 열리는데 이 오유로파 유로파 리그에서는 박준호 선수하고 석현준 선수의 맞대결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죠? 예, 축구 팬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경기거든요. 내일 오전 3시에 유로파 리그 32강전, 이 분데스리가 도르트문트하고 포르투갈의 FC 포르투 경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 도르트문트
도르트문트는 우리나라의 박주호 선수가 뛰고 있고요. 이 FC 포르투에는 석현준 선수가 뛰고 있기 때문에 이 석현준, 박주호 선수가 유로파 리그에서 과연 맞대결을 벌일 수 있을지 이게 이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도 내일 새벽에 유로파 리그 경기가 있는데 이탈리아 리그의 피오렌티나라는 팀하고 경기가 있거든요. 예. 손흥민 선수가 유로파 리그에서는 성적이 좋았어요. 현재까지 2골 어시스트 4개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일 경기에서도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볼 만하고요. 예. 그리고 이 구자철, 홍정호 또 지동원 선수가 뛰고 있는 이 아우구스부르크도 내일 새벽에 이 프리미어리그 리버풀을 상대로 유로파리그 32강전을 치르게 되는데 예. 내일 이 시간에 좀 골 소식 전해드렸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중국 프로축구팀이 우리나라로 전지훈련 와서 평가전을 치른다. 이거는 결국 중국팀 입장에서 볼 때는 국내 팀들하고 평가전 갖는 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해서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로 중국 팀으로서는 좀 이점이 있는 건데요. 이 남해에서 전지 훈련 중인 서울 이랜드가 지난 16일에 이 상하이 선신하고 평가전을 가졌고요. 또 이 제주도에서 상하이 선화 또 베이징 고아완과 평가전을 가진 예정이거든요. 예. 근데 서울 이랜드가 애초에 제주도 전지 훈련 계획이 없었습니다. 근데 중국 측에서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이제 평가전이 성사가 됐는데 중국이 왜 이 자꾸 우리나라에 와서 평가전을 치르려고 하느냐? 한국에서 전지훈련 갖는 것이 이 숙소하고 연습장 같은 이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는 데다가 한국 팀하고 연습 경기를 갖는 것이 이 전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정이라고 한다면 뭐 제 생각에는 이 제주도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해외 프로팀들의 전지훈련을 좀 주선을 하고 국내에서 연습 경기 뛸 만한 상대 팀도 구해주는 이런 사업을 벌이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메이저리그에서도 이제 스프링 캠프가 문을 열었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 선수들도 본격적으로 올 시즌 준비에 들어갔죠? 예, 이제 실질적으로 2016 시즌 메이저리그가 막을 올렸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세인트루이스의 오승환 선수가 이 마이크 메서니 감독이 지켜보는 가운데 투구를 점검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뭔가 좀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 들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다양한 구종의 공을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메서니 감독이 지켜보고 난 뒤에 모든 구종이 다 날카롭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만족감을 표시하기도 했고요. 지난해 어깨 수술했던 LA 다저스 류현진 선수 선수도 이 애리조나 스프링 캠프에서 이 개막전 엔트리 합류를 목표로 해서 재활 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피츠버그 강정호 선수도 부상 때문에 고생했는데 타격과 수비 훈련을 시작했고요. 시애틀의 이대호 선수도 이 구단의 갑작스러운 요청을 받고서 미국으로 급하게 출국했는데 어제 애리조나 스프링 캠프에 합류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학교를 향해 누아는 페달을 밟는다. 가난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 힘차게. 후원이 끝나도 마을 스스로 아이를 돌보게 만드는 월드비전 자립마을 프로젝트. 진정한 후원은 후원이 끝나게 하는 것입니다. 후원 문의 1688-3570 1688-3570 진정한 후원을 생각합니다. 월드비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아나운서 김성은입니다. 요즘처럼 건조한 겨울철엔 미세먼지 농도를 체크해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다, 경보다 이런 말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으시죠? 그럴 땐 야외 활동으로 잡힌 약속을 취소하고 집에서 시간을 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운전 중이시라면 공기 흡입을 실내 순환 모드로 해주세요. 차량은 주기적인 실내 세차와 필터 관리가 필요합니다. 방금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셨다면 먼저 손을 깨끗이 씻고 물과 과일을 충분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맑은 공기 더 가까이, 미세먼지는 저 멀리. 미세먼지 농도를 체크하고 예방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합니다. 광고부터 들으시죠. 어려울 때 네 곁을 지켜주는 내가 있어. 다시 일어나.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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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처음 마음 그대로 100% 당신 편에서 NH농협은행. 지옥의 신에게 아내를 빼앗기는 오르페우스 신화. 하지만 오펜바흐의 오페레타에서는 권태기였던 오르페우스가 일부러 뒤를 돌아보아 아내와 이별하죠. 그 장면에서 나오는 이별의 파티곡이 바로 캉캉입니다. 대한항공 파리 주7회 A380 운항. Korean Air. 에이스 고객 지성. 침대를 말하다. 신혼가구 좋으면 집들이 때 잠깐 뿌듯하겠지. 근데 침대 좋아봐. 아침마다 몸이 뿌듯할걸?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완벽하게 새로워진 렉서스 RX 출시. 여유로운 안정감 속에 거침없는 파워. 넘치는 카리스마 속에 정교한 디테일. 발견하라. 감동하라. Radiant crossover. New generation RX.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Lexus. 자이 힐스테이트 더샵 브랜드 아파트를 하나에. 쇼핑, 문화, 교육을 한 번에. 한강과 호수공원을 한눈에. 킨텍스역 원시티. 단지 앞 GTX 킨텍스역 계획까지. GS건설, 현대건설, 포스코건설이 만드는 2194세대 주거 대작. 킨텍스역 원시티. 3월 분양 예정. 1644-1331. 과제, 알바에. 야근에 회식에. 피곤해. 학생도 직장인도 모두 힘내요. 50년의 피로 회복. 영진 구론산 아몬드. 50년 피로회복의 전설. 영진 구론산 아몬드. 건축과 인테리어에 대한 모든 것. 경양 하우징 페어. 건축 전시회 가자. 꼭 가야 하는 곳. 건축 전시회 가자. 경향하우징 페어. 2016년 2월 24일부터 킨텍스 본 행사는 이상 네트워크스가 주최합니다. 경양 하우징 페어. 포르덴트 접착크림 아시죠? 틀니를 붙여주는 접착크림이요. 이번에 무료로 샘플을 나눠준답니다. 080-901-4100으로 전화를 주십시오. 080-901-4100. 이제 폴리덴트로 자신있게 먹고 말하고 웃으세요. 폴리덴트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자산 관리에 세제 혜택까지 이사하라. 다양한 투자 상품을 절세형 남는 계좌로 이사하라. 증권사와 이사하라. 투자 전문가와 함께라 더욱 든든한 증권사와 이사하라. 금융투자협회 이사.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평소보다 약간은 조금 느슨한 목요일인데요. 8시 32분 42초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교통 상황 알아보죠. 김재훈 캐스터. 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곳곳에 돌발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일단 강변북로 이용해서 구리 쪽으로 가는 길 가양대교 진안 지점 하위차로에서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고 이 부근에서 잠깐 속도가 떨어집니다. 사고 지점을 지나서도 동작대교까지는 교통량이 많아서 쭉 밀리고 있고 반대편 일산 쪽으로 가는 길 잠실대교부터 성수대교까지는 서행이고요. 이후로는 마포대교 목간 지점에서 추돌 사고가 있었는데 현재 사고 차량들은 모두 안전지대로 옮겨진 상태지만 동호대교부터 마포대교까지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성산대교, 양화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정체가 되고 있는데요. 반포대교 목간 지점에 추돌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 속도가 떨어지고 있고 반대편 공항 쪽으로는 올림픽대교에서 청담대교,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정체 서행입니다. 이 밖에 분당 수서로 외곽 쪽으로는 수서 부근에 3차로에 고장차가 서 있는데요. 이 부근에서도 속도가 떨어지고 있고 뒤쪽으로 이어지는 청담대교도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정체입니다. 분당 수서로 반대편 도심 쪽으로 복정에서 탄천까지 교통량 때문에 밀립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북핵 그리고 개성공단 폐쇄로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진 한반도에 바로 어제였었죠. 미국의 F-22 전투기가 등장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진 셈인데요. 자, 이것을 바라보는 북한 어떤 심정일까요? 국민일보 최현수 군사 전문 기자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F-22 전투기. 이게 지금 세계 최강 성능이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어느 정도 성능이죠? 예, F-22는 랩터, 즉 사나운 독수리라고 불리는 전투기인데요. 예. 우선은 스텔스 성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스텔스 성능이라는 것은 이제 레이더에 전혀 안 잡힌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예. 아주 작게 잡히기 때문에 이게 전투기인지 곤충인지를 분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 곤충 정도로 잡혀요? 이 네, 큰 게? 아주 작게 잡히거나 아예 지나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렇게 상대방한테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데요. 예. 그래서 적이 모르게 적진 상공에 진입한 다음에 아주 기습적으로 공격을 한 뒤에 또 유유히 빠져나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네. 반면에 자신은 최첨단 레이더, A사 레이더죠. 예전에 좀 문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만 이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 250km 거리에 있는 적의 전투 배치 선황을 아주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나를 보지 못하는데 나는 아주 250km 멀리에 있는 적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까지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예. 또 이와 함께 적을 공격할 수 있는 무장력도 상당히 강합니다. 이 공대공 미사일, 그러니까 전투기를 쏘아서 격추시킬 수 있는 미사일도 가지고 있고요. 또 지상에 있는 그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공대지 정밀 유도 폭탄 1000파운드급짜리를 2발을 탑재할 수 있는 데다가 최근 그 시리아전에서도 아주 놀라운 성능을 보여줬었는데요. 사거리가 110km인데다가 오차 범위가 한 13m밖에 안 되는 아주 정밀도가 뛰어난 데다가 또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초정밀 폭탄 GBU-39라고 합니다. 이 폭탄을 8발 정도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예. 게다가 최대 속도가 마 2.5 이상이고요. 예. 작전 반경은 2177km. 그러니까 한반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한반도의 2배가 되는 넓이의 작전 범위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거 뭐 대외 수출을 금지할 정도다. 그리고 이게 가격도 지금 F-15에 비해서 한 4배 비싼 것 같더라고요. 4천억이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예, 대당.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F-22의 작전상 배치를 공개한 거는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F-22가 그 종종 한반도에 출격을 하긴 합니다. 한반도에서 여러 가지 한미 연합 작전이 수행이 되잖아요. 여기에 참여를 하긴 하는데 좀채로 한반도에 왔다는 것을 확인해 주지는 않고 있는데요. 이번까지 포함해서 3번 정도가 공개가 됐습니다. 네. 처음에는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해 7월 동해상에서 한미 간의 대규모 연합훈련이 실시가 됐었는데요. 이때 F-22가 참가를 했었고요. 당시 처음으로 한국 언론에 공개를 했습니다. 당시 취재를 갔었는데 그 아주 매력적인 여성 조종사가 이 랩터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취재도 굉장히 멀리 떨어진 거리에서 해야 했었고요. 예. 또 필름이라든가 또 사진 같은 것을 일일이 검사를 하면서 이제 혹여 뭐 민감한 정보가 나가는 건 아니냐라고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공개하기 싫다는 그런 전투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지난해 2015년이었죠. 12월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가 열렸었는데요. 예. 이때 이례적으로 참가를 해서 이 공중 기동 모습을 선보였는데 당시 그 아주 육중한 기체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유연하고 빠른 기동을 보여줘서 관람객들이 과연 세계 최상의 전투기답다라고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F-22 4대가 무려 한반도에 출격을 했고요. 이 중에 2대가 단기간 머문다고 공개한 것은 이제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고조되고 있는 이 한반도 안보 상황을 고려해서 미국이 이처럼 강력한 전략 무기로 한반도를 방어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함으로써 이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막고 또 한국민들한테는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게 그러니까 막 1.5의 정속 이 운항이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우산에서 평양까지 한 10분도 안 걸린다고 그러던데요. 네, 7분 정도면 평양에 도착해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고요. 일본 가데나 기지에 지금 그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발진을 해도 45분이면 도착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만약 오산에 계속 배치가 될 경우에 유사시 그 중거리 미사일이 배치되어 있는 무수단 기지까지는 15분이면 도달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번에 장거리 미사일을 쏘아 올린 곳이죠. 동창리 기지
스테이지까지는 12분, 또 영변에 있는 핵시설에는 10분 이내에 도착해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대북 압박 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상당히 크지요. 예. 북한이 이제 이런 전략 무기가 나올 때마다 어떤 반응을 보이냐를 보면 북한이 예. 얼만큼 민감하게 반응하느냐를 볼 수가 있는데요. 북한의 그 관영 매체들을 보게 되면 예. 랩터가 출격을 했다는 것을 대부분 모릅니다만 오고 간 다음에 이게 보도가 되면 뭐 한반도에 전쟁을 일으키는 미치광이 같은 짓이다. 이런 식으로 극렬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예. 사실 무섭지 않다면 그렇게 크게 또 민감하게 나올 필요가 없겠죠. 예. 그리고 김정일 국방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생전에 F-22의 소식이 들려오거나 하면 기간 그 공개적인 활동을 금지하거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예. 그만큼 무서워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리고 F-22뿐만 아니라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이죠. 노스캐롤라이나 호도 지금 입항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네네. 뭐 지금 이런 거 보면 사실상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한미연합훈련은 이제 두 가지로 일단은 진행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매년 각군별로 서로 이제 해군은 해군끼리, 공군은 공군끼리 연합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가지 또 중요한 훈련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한미 그 육해공 해병대 전군이 다 참여해서 실시하는 훈련이 있는데요. 이 훈련은 3월에 시작하는 키리주얼부 독수리 훈련하고 8월에 있는 UFG,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한미 연합훈련이 시작된다 그럼 이 두 가지 큰 훈련에 대해서 의미를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각군 간에 실시되는 그 연합훈련에 이전과 달리 굉장히 중요한 무기들이 많이 참가를 한 셈이 되죠. 그러니까 핵추진 노스캐롤라이나호 같은 경우에는 이 우리나라의 김좌진함 잠수함과 함께 북한의 대장 훈련을 이미 13일부터 15일까지 실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그 북한의 그 잠수함 침입에 대해서 훈련하는 것 가운데는 해상 초계기라고 있습니다. 예. 이 한미 간의 해상 초계기 훈련도 17일 날 실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3월에는 한미 해병대가 함께하는 상륙 훈련도 실시가 되니까 이미 한미 연합 훈련은 각군 차원에서 시작이 됐고 3월부터는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중국도 지금 뭐 여기에 대응하는 것처럼 그 미사일 발사 훈련 장면도 공개하고 그랬던 모양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관영 CCTV죠. 지난 12일에 보면 군사보도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춘제, 우리나라 하면 설 연휴가 되는데요. 이 기간에 그 미사일 여단이 실시한 훈련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유명한 등평 21이라는 반함 미사일 부대, 이제 그 함정을 공격하는 미사일인데요. 이 미사일 부대가 10여 대의 발사 차량을 동원해서 기동훈련 장면을 공개를 했습니다. 여러 발의 모의 발사 훈련을 진행됐다고 얘기를 하고 또 두 차례에 걸쳐서 화력 타격 훈련도 실시됐다고 했는데요. 이 등평 21이 중요한 것은 한 사거리가 900에서 1200km 정도 되는데 항모 킬러로 알려져 있는데요. 미국의 항공모함을 공격하는 데 주로 쓰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항공모함이 자신들의 해역에 들어오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러한 미사일을 공개를 해서 한반도의 그 미국의 전략 자산이 속속 전개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죠. 알겠습니다. 근데 방송 진짜 잘하시네요. 네? 고맙습니다. 아니 군사 전문 기자가 아니라 방송 전문 기자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진짜로.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국민일보의 최현수 군사 전문 기자였습니다. 영화로 뉴스를 읽어보는 시간. 시네마인 뉴스. 예, 벌써 주말 언저리에 갔다 이런 느낌이 드는 이 음악과 함께 언제나 나타나시는 분이죠. 영화평론가의 대부 오동진 영화평론가 스튜디오에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동성애라는 표현을 하면 좀 그렇고요. 동성애적 영화 이런 영화들이 요새 사실은 검사회전이 거의 80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극장가에는 검사회전밖에 볼 수 없는 그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중간중간에 보석 같은 영화가 숨겨져 있는데요. 예컨대 케이트 윈슬렛 주연의 드레스메이커 같은 작품이 아주 적은 스크린 수에서 지금 개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니시 걸이라는 작품 개봉됐죠. 그리고 캐롤이라는 영화 2주 전쯤에 개봉돼서 비교적 순탄하게 아트 영화 치고는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 작품입니다. 캐롤은
아마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에 리플리란 소설 그러니까 그렇죠. 예전에 아랑드롱이 나왔던 예. 태양은 가득히 기억하실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맷 데이먼이 할리우드에서 맷 데이먼 주연으로 리메이크 됐었죠. 이 작품의 원작을 쓴 사람이 패트리샤 하이스미스입니다. 1950년대 활동했던 작가인데 패트리샤 하이스미스의 소설이 국내에 많이 소개됐습니다만은 리플리가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요. 캐롤이 좀 덜 알려져 있었습니다만 이번 캐롤이 영화로 만들어지면서 지난해 칸 영화제에서 사실은 주목을 받았었고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배우가 나오고 여배우 2명이 나오죠. 루니 마라를 포함해서 2명이 나와서 아마 이 1950년대에 레즈비언에 대한 얘기를 그린 작가는 아마 패트리샤 하이스미스가 보기 드물게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작가였는데요. 이 작품이 거의 몇십 년 만에 새로 영화를 만들어졌고요. 토드 헤인즈라는 감독이 굉장히 여러분들에게도 귀에 익은 그런 감독이겠습니다만 어쨌든 요즘 극장가에서 보기 드문 게 여성 간의 러브 스토리가 가장 아름답게 그려지는 영화가 아닌가 싶고요. 데니 시걸은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세계 최초 이런 표현을 좀 쓰면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1920년대에 성전환 수술을 한 남자의 이야기고 그 남자 아닌 여자, 남편 아닌 여성과 지속적으로 사랑을 해나가는 한 부부의 이야기, 부부 화가의 이야기입니다. 이 데니 시걸도 사실은 저는 어떻게 이 관계 지음을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종의 성전환 수술에서 여성이 된 사람과 계속 사랑에 빠지는 것이 동성애적인 건지 이성애적인 건지는 뭐 그런 구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잘못된 편견일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독특한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의 얘기를 그리는 영화가 요즘 극장가에 좀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드레스메이커도 사실은 한 마을에 그 복수를 하러 간 여자가 다른 피해 복수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그 동네를 그 마을을 바꾸는 것이 드레스입니다. 의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생각과 욕망과 이런 것들을 바꾸는 거죠. 예전에 뭐 사실은 줄리엣 비너시 주연의 쇼콜라 뭐 이런 등등 영화를 보면은 초콜릿을 통해서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잖아요. 마을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고 드레스메이커도 그런 유의 작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조금은 여성스러운 여성의 시선이 올바로 담긴 여성의 시선을 주체화시킨 그런 작품들이 극장가를 수놓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검사회전이 그렇게 돌풍을 벌이고 있는데 그 틈 속에서도 새로운 영화들이 개봉이 되죠. 귀향 같은 영화. 그렇죠. 위안부 관련 영화죠. 조정래 감독이 무려 14년 만에 만든 영화입니다. 2002년에 시나리오를 시작해서 지금 2016년이니까 14년 만에 영화를 완성했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죠. 감독의 의지가 대단했다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위안부 문제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역사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정작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의 투자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성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빛과 그림자가 있는 얘기인 것 같고요. 어쨌든 귀향은 일본 위안부 할머니들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위안부 할머니의 모습과 과거에 그 1940년대 태평양전쟁 말기에 중국 등지에 전쟁터로 끌려갔던 소녀들의 이야기를 현재와 과거를 중첩하면서 보여주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영화적으로 해석하거나 영화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온당치 않은 작품인 것 같고요. 참혹했던 역사의 문제를 시선을 회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바라보고 응시하고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 만드는 건 작품이고요. 최근 한일 관계에 있어서 위안부 문제가 지나치게 손쉽게 타결되는 듯해서 일부
뭐 많은 분들의 어떤 그 지적을 받고 있고요. 대다수 국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좀 되돌아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하고요. 위안부 문제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예. 네, 계속 지속되고 있다. 국가 간 정부 간 어떤 타결이 외교적 협상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국민들은 아직 그 분노를 가라앉히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보여준 작품입니다. 근데 그 일본과의 일본 강점기 하에 관한 영화 또 있죠. 동주. 네. 그죠? 이준익 감독이 다시 작품을 들고 나왔습니다. 흑백 영화고요. 동주와 정확히는 제목은 동주입니다만 동주와 몽규 얘기죠. 윤동주와 송몽규 얘기고 사촌지간 이제 아주 친한 친구였던 두 사람이 사실은 20대의 젊은 그 청춘을 지내면서 민족의 아픔을 느끼고 같이 공유하고 그리고 비극적으로 살아갔던 그런 모습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한 명은 시인이고요. 한 명은 혁명가라고 한다면 친한 친구처럼 평상시에는 지낼 수 있겠죠. 혁명적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과 또는 로맨티스트 남자는 사실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격변기의 삶 속에서는 운명이 갈리게 되고요. 서로 입장이 많이 갈리게 되죠. 아마도 윤동주의 모습을 친구인 몽규의 시선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싶었던 이준익 감독의 어떤 영화적 야심이 좀 보여준 작품이고 이 영화가 좀 주목되는 이유가요. 시나리오를 쓴 사람이 역시 감독입니다. 신현식 감독이라고 조류인간 등등 인디펜던트 영화를 비교적 많이 찍었던 그런 감독인데요. 예술인 시리즈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중저 예산의 작품 규모를 통해서 윤동주를 포함해서 1920년대부터 지난 한 100년간 한국에서 굉장히 굵직한 예술적 족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영화로 담는 그런 연작 시리즈를 지금 내고 있어서 그 첫 번째 작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역사에 관한 얘기는 정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꾸준히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사도라든지 뭐 동주라든지 귀향이라든지 그죠? 그 부산 영화제 얘기 잠깐만 해볼까요? 영화보다 더 영화처럼 요새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죠. 지난 거의 한 10월부터 뭐 영화제 열리기 전인 9월부터 논란이 있었으니까요. 약 지금 4개월 정도 계속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산국제영화제를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위원장을 교체하려고 하는 그 부산시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이고요. 25일 총회를 통해 그러니까 위원장을 바꾼다는 것은 사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러 그 시스템에서 민주적 절차라고 하는 것이 작동되게 마련인데 그러니까 이사회 총회 이런 과정을 다 거쳐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25일 총회가 예정돼 있었는데 부산시에서 지금 불투명한 이유로 연기를 했죠. 근데 이제 총회가 연기되고 그러니까 예정 없이 연기된 상태에서 2월 말이 지나게 되면 현재 위원장은 자동으로 해촉됩니다. 이것이 꼼수냐 아니면 무슨 다른 뭐 이유가 있는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어떤 뭐 보도자료나 구체적인 해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어쨌든 간에 현재로는 이런 상태로 가면 그 현재 위원장인 이용관 위원장은 해촉이 되게 되고요. 부산영화제가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격렬한 진통 없이 가능할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의 영화인들 또 그 문화계 인사들의 대부분의 어떤 시선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부산영화제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그 갈등 조정 능력이 한국 사회에 굉장히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죠. 뭐 우리 사회 도처에서 그거는 발견돼. 아니 정치권 같은 경우에요. 이 갈등을 조정해야 되는데 자기네들끼리 갈등이 점점 커지잖아요. 그거 지금 각 당이 다 그렇거든요.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그러니까 뭐 그건 말 하나 많아죠. 뭐. 근데 이제 이럴 때일수록 좀 뭐랄까요? 그 갑의 위치 또는 권력의 위치에 선 사람들이 조금 더 비교적 정치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좀 생각되어지고요. 어쨌든 부산시가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로 이 문제를 좀 판단하기를 좀 바라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사자성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지부동인 거죠. 그 사자성어 맞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 입장에서 도저히 뭐 다른
생각들을 전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의 여지, 조정의 여지, 중재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고민이고요. 지금 세계 영화권에서 예를 들면 그 부산영화제가 파국을 맞게 될 경우에 올해 참석을 안 할 겁니다. 그리고 대다수 영화인들이 아마 참석을 안 할 거고요. 20년 공도에서 만든 영화제가 사실은 굉장히 파탄의 국면으로 가는 거죠. 예. 자, 오늘 어떤 음악 듣고 헤어지죠? 캐롤에 나오는, 뭐, 케이트 블랜쳇과 루니 마라의 사랑 이야기, 이 여성들의 사랑 이야기가 정말로 아름답게 펼쳐지는데 거기에, 그, 촉매가 되는 음악일까요? 키스 오브 파이어라는. 키스 오브 파이어. 네, 키스 오브 파이어 함께 들으면서 오늘 오동진 평론가하고는 헤어지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목요일 순서도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어제보다 나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요.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